이에 사냥꾼은 두려움에 떨며 칼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거인은 사냥꾼이 있는 방 쪽으로 오지 않고 집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저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무기가 요동치는 듯한 굉음이 울려왔다. 때는 고려시대 동북면 박천 땅에 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묘양산에 나가 사냥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이상하게도 짐승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 종일 허탕만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돌연 사슴 한 마리가 수풀에서 튀어나왔다. 이에 사냥꾼은 곧바로 사슴을 쫓아갔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달려도 사슴은 가까워지지 않았고 화살을 쏘아도 맞을 듯 말 듯 계속해서 빗나갈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도 잡을 수 없자 사냥꾼은 이내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때 사슴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더니 다시 사냥꾼의 눈앞에 얼쩡거렸다. 요망한 사슴이로구나. 내 오늘 너를 꼭 잡아야겠다. 그렇게 사냥꾼이 오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쫓고 있는데 사슴이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더니 이번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냥꾼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너무 멀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을 보니 어느덧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이거 낭패로구나. 사냥꾼은 산을 빠져나가려 숲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바위 절벽 사이 좁은 계곡 하나를 발견했다. 이곳의 길이 좁으니 하룻밤 범이라도 피해야겠다. 그렇게 절벽 사이로 들어가니 그 안에는 기이하게도 마치 사람이 낸 듯한 길이 이어져 있었다. 사냥꾼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길의 끝자락에 웬 기이하게 생긴 초가집 하나가 나왔다. 그 집은 가로로 길게 이어져 12칸은 좋게 되어 보였는데 오직 한쪽 끝에만 문이 달려있을 뿐 다른 곳에는 창문이 없었다. 이에 사냥꾼이 자세히 보려 집에 가까이 다가가니 문틈 사이로 웬 여자 하나가 보였다. 인기척이 들리자 여자가 고개를 돌려 사냥꾼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여인은 낯선 사람을 보고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하루만 머물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여자는 흔쾌히 수락한 뒤 사냥꾼을 집으로 들였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부뚜막과 이어진 좁은 방 한 칸 뿐이었는데 기다란 방으로 이어지는 듯한 작은 문 하나가 달려 있었다. 사냥꾼이 그 문을 보며 저 방 안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인이 물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한밤중 호랑이밥이 될 뻔한 위기를 넘기자 사냥꾼은 마음이 편해져 슬그머니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좁은 방에 여자와 단둘이 있으니 젊은 사냥꾼은 욕정이 일어 여인을 유혹했고 여인도 별다른 말 없이 승낙하여 두 사람은 동침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인이 저녁밥을 내왔다. 그런데 반찬이 곰발바닥, 사슴포, 돼지고기 등 온통 산짐승으로 만든 것 뿐이었다. 이에 사냥꾼은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다. 혹시 이 집에 남자가 있소? 그러자 여인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사냥에 나갔는데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인은 소리를 듣더니 하던 말을 멈추고 돌아온 남자를 마중하려는 듯 황급히 집 밖으로 나갔다. 이에 사냥꾼이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보니 마당에 커다란 두 발이 땅을 딛고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자루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 사냥꾼이 위를 올려다 보았지만 그 자는 몸집이 매우 커 그 얼굴이 처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내가 괴수의 집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사냥꾼이 숨지도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이 왔는가? 거인은 여인의 마중을 받으며 집 쪽으로 다가왔다. 이에 사냥꾼은 두려움에 떨며 칼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거인은 사냥꾼이 있는 방 쪽으로 오지 않고 집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저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무기가 요동치는 듯한 굉음이 울려왔다. 이에 사냥꾼은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해 방 안의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러자 거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거인은 기다란 방에 몸을 집어넣고 누워 있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사슴을 쫓았는데도 잡지 못했소. 거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사냥꾼의 두려움은 한층 더해졌다. 그렇소. 그렇게 사냥꾼이 온몸을 떨며 대답하자 거인이 낌새를 알아차린 듯 그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물었다. 당신 혹 저 여인과 동침하였소? 사냥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생김새를 보나 사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보나 이자의 신령함은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이미 내가 지은 죄도 알고 있을 터 거짓을 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렇소. 당신이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소. 그러자 거인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있긴 하지만 음식만 마련해 줄 뿐 나와는 관계가 없소이다. 그러고는 여인에게 말했다. 상을 내와 주시오. 이에 여인이 나가더니 이내 돼지 잡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금방 상을 내왔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가 쟁반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거인은 누운 채 그 자리에서 돼지 한 마리를 모두 먹어치우고는 말했다. 난 이만 잘 테니 두 사람은 그 방에서 함께 자도록 하시오. 사냥꾼은 여인과 한 방에 누웠으나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일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밤새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사냥꾼은 무사했다. 날이 밝자 거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날고기를 잔뜩 먹고는 몸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에 사냥꾼이 따라 나가 거인을 올려다보니 과연 그 몸집이 매우 거대하여 8장은 좋게 되어 보였다. 거인은 마당에 앉더니 사냥꾼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내 손님을 보니 역시 정말 복이 많소이다. 그러고는 근처 석굴에 손을 뻗어 무언가 가득 담겨있는 그물을 꺼냈다. 사실 손님이 어제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이끌었기 때문이라오.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이에 사냥꾼이 그물 안을 보니 온갖 값진 가죽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있어 집을 떠나야 하니 저 여인과 함께 산을 나가도록 하시오. 가죽들을 팔면 재산으로 삼기 충분할 것이오. 이에 의아한 사냥꾼이 말했다. 하룻밤 재워주신 것도 고마울 따름인데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주시다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내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오. 그러고는 집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길로 나가면 바다가 나올 것이오. 나온 길로 곧장 해안을 따라 걷다가 멀리 배가 보이면 그곳에서 멈춰 계시오. 당신 혼자 이것들을 들기엔 힘에 부칠 테니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겠소. 그렇게 사냥꾼이 여인과 함께 거인이 알려준 길로 계곡을 빠져나오니 과연 해안이 나왔다. 그리고 멀리 배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리니 잠시 후 거인이 나타났다. 이 가죽들을 판 돈으로 소 2마리와 소금 100석을 사서 닷새우 이곳으로 와주시오. 남은 재물은 가져도 좋소. 그러고는 짐을 두고 떠났다. 사냥꾼은 거인이 시킨 대로 가죽을 팔았는데 과연 수천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그 돈으로 약속한 것을 준비한 뒤 닷새 후 다시 해안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
거인이 저번처럼 가죽짐을 가득 들고는 나타났다. 잘 와주었소. 그는 그 자리에서 사냥꾼이 가져온 소 2마리를 먹어치우고는 가죽을 사냥꾼에게 넘겨주었다. 닷새 뒤 이번만큼 소금을 다시 준비하여 이곳에서 기다려주시오. 그러고는 사냥꾼이 가져온 소금을 들고 떠났다. 사냥꾼은 거인이 소를 잊고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소금과 더불어 저번처럼 소도 2마리 준비하여 닷새 뒤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거인이 또 가죽을 짊어지고 나타났다. 그는 가죽을 쏟아놓고 자루에 소금을 담다가 소를 보더니 싫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소를 먹고 싶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겠소? 이것은 이제 받을 수 없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그렇게 거인이 소금만을 가지고 떠나려 하니 사냥꾼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이나 당신은 내게 만금에 달하는 가죽을 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것이니 맛이라도 보시지요. 그렇게 사냥꾼이 거듭 청하니 거인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셈하고는 말했다. 좋소.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 닷새를 늦춰서라도 당신의 성의를 받겠소.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소를 먹어치웠다. 이제 마지막이요. 오늘 이후로는 당신과 만날 수 없을 것이요. 스스로를 보호하여 잘 지내도록 하시오. 그렇게 거인이 떠나려 하자 사냥꾼이 다시 거인을 붙잡고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니 그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난색을 보이며 말했다.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것은 알려줄 수 없소이다. 거인이 거절하자 사냥꾼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사귐에 있어 서로의 부류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은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알려주시지요. 당신은 도깨비이십니까? 아니면 산신령이십니까? 그러자 거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내년 단오날 낙동강의 나루터에서 기다리시오. 초립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은 젊은이가 검정 조랑말을 타고 나타날 것이오. 그 사람에게 물으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소금을 메고 유유히 사라졌다. 사냥꾼은 거인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의심이 남아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을 느꼈다. 사냥꾼은 박천으로 돌아가 함께 산을 빠져나온 여인과 혼인하고 거인이 주고 간 가죽을 팔아 서북면에 큰 부호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듬해 단오날이 다가오자 그는 낙동강으로 향했다. 그리고 강의 나루터에서 조금을 기다리니 과연 거인의 말대로 검은 조랑말을 탄 청년이 나타났다. 사냥꾼은 그에게 예를 올리고 거인과 있었던 일을 말하며 그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구슬프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는 좋은 소식이 아니구려. 왜 그렇습니까? 거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간 것이오. 목숨을 끊다니 그는 내게 고기와 소금을 받아갔소. 그러자 청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은 우라는 거인입니다. 천지에 흩어져 있는 순수한 양기가 그 힘이 충분하면 영웅으로 태어나 천하를 태평케 하지만 그 힘이 부족해 그러지 못하면 우가 됩니다. 우는 산속에 숨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세상에 애군이 닥쳐올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주로 흩어져 영웅을 탄생시킵니다. 이때 우는 다른 먹을 것을 끊고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 100석을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닷새 후 또다시 소금 100석을 먹으면 끝내 죽게 되는데 중간에 날고기를 먹으면 죽는 기간이 닷새 미뤄집니다. 그가 당신이 가져간 두 번째 고기를 고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이 슬픔에 젖어 침울해하자 청년이 이어 말했다. 당신의 복은 축하할 만하니 우가 그걸 알고 자신을 돕게 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덕 있는 처자를 맡기고 부를 누리게 해준 것이지요. 다만
청년은 길게 탄식하고는 말을 이었다. 이제 우가 죽었으니 30년도 안 되어 호걸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요. 고려 왕조가 위태롭겠구려. 이야기를 마친 청년은 배에 올랐다. 이에 사냥꾼은 고개 숙여 살해한 뒤 물었다. 선생의 함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나는 정몽주란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채 되지 않아 고려는 정말로 큰 난리를 겪기 시작했고 허다한 영웅이 연달아 일어났다. 후한 말을 방불케 하는 난세는 몇십 년간이나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사냥꾼의 집안은 무사하여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과연 정몽주의 말대로 고려 왕조는 30년도 안 되어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다. 밀서를 보내실 것이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때 무변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고는 외쳤다. 웬 놈이냐? 그러자 그 자는 잽싸게 몸을 날려 담을 넘어 달아났다. 이에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신대감이 창문을 열어보았다. 조선 후기 숙종이 다스리던 시대, 찢어지게 가난한 무변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서인에 속했는데 기사황국으로 서인들이 대거 숙청당하자 그 또한 화를 입게 되어 몇 년 동안이나 녹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살림에 설상가상으로 조금씩이나마 받던 쌀 몇 말마저 끊기자 그의 집안은 온 식구가 굶주리다 못해 다들 얼굴이 부옇게 뜰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무변은 체면을 버리고 동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다 근처 마을에 사는 같은 서인이자 무관 출신인 판서 신대감 댁에 찾아가기로 했다. 신대감은 형조 판서와 훈련대장을 지낸 지체 높은 양반이었으나 그 역시 몇 해 전 환국으로 자리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무변은 신대감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부탁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대감? 저를 기억하시려는지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저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판에 아비된 자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조금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대감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이게 누군가? 어서 들어오게. 그러고는 상을 후하게 차려주고 집에 가져갈 양식까지 챙겨주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다니 내 마음이 편치 않네. 앞으로도 어려워 말고 언제든 찾아오게나. 감사합니다, 대감. 그날 이후로 무변은 매일같이 신대감 댁으로 가 먹을 것을 얻어갔고 신대감은 자신의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매번 무변을 잘 챙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변이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신대감 댁으로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대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대감께서 출타하신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그가 대감집 하인을 불러 묻자 하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손님이 오셔
사랑채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에 무변이 대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낯선 자 하나가 사랑채 쪽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에 무변이 몹시 수상하여 그자가 간 곳으로 조심스레 따라가 보았다. 하지만 그자는 그새 몸을 숨겼는지 사랑채 근처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밀서를 보내실 것이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때 무변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고는 외쳤다. 웬 놈이냐? 그러자 그자는 잽싸게 몸을 날려 담을 넘어 달아났다. 이에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신대감이 창문을 열어보았다. 웬 소란이냐? 무변이 고개 숙여 절하며 말했다. 방금 수상한 자 하나가 사랑채 근처를 염탐하다가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이에 신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방에 가서 잠시 기다리게. 내 손님과 작별한 뒤 곧 자네를 부르겠네. 그렇게 무변이 돌아가 기다리니 잠시 후 신대감이 무변을 불렀다. 아까 자네가 본 자는 남인들이 보낸 첩자일 걸세. 잘 보고 말해주었네. 그리고는 장하다는 듯 말했다. 자네가 이리도 듬직하니 내 마음이 든든하군. 내일은 나와 장기 한 판 둠세. 요즘 종일 집에 있자니 영 적적해서 말이야. 무변은 그간 대감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은 것 같은 마음에 스스로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무변이 오자 신대감은 그를 불러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말했다. 장기는 내기를 걸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우리 내기를 걸고 한 판 두기로 하세. 내가 지면 자네에게 천금을 주겠네. 자네가 진다면 내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나. 그렇게 두 사람은 장기 한 판을 두었고 결과는 무변의 승리였다. 이런, 내가 졌네. 대감은 하인들을 지켜 무변에게 양식을 챙겨주었고 무변은 이에 살해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무변의 집에 웬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찾아왔다. 이 늦은 밤에 누구시오? 신대감께서 이것을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이에 무변이 그들이 가져온 것을 보니 대감이 내기 때 약속한 천금이었다. 농담으로 여겨 넘겨들은 것을 대감이 정말로 약속을 지켜 큰 재물을 보내오니 무변은 크게 놀랐다. 대감께서도 살림이 좋지 아니한데 내게 이리 큰 돈을 주시니 감사하면서도 몹시 송구스럽구나. 대감께서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라 하십니다. 마땅히 그러겠다 전해드리거라. 다음 날 무변은 신대감의 말대로 그의 집으로 향했고 대감은 그런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어제 한 판 진 게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네. 내 오늘은 반드시 이겨 어제의 수치를 갚겠네. 이에 무변은 속으로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회에 대감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국을 시작했고 무변은 신대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짐짓 못 이기는 척 일부러 져주었다. 소인이 졌습니다. 이제야 분함을 풀게 되었구만. 내기대로 대감께서 따르라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무얼 하면 될지요? 그러자 신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서두를 것 없네. 내 곧 알려줄 테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게나. 양식은 사람을 시켜 자네 집으로 보내놓겠네. 이에 무변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대감이 그렇게 나오니 더는 물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무변은 그날 신대감 댁에서 하루 묵어가게 되었다. 깊은 밤 하인들이 급하게 무변을 깨웠다. 나리, 일어나시죠. 대감께서 부르십니다.
이에 그가 어리둥절하며 일어나 그들을 따라 마당에 나가니 신대감이 갑주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이보게, 자네가 나를 위해 해줄 일이 생겼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신대감이 갑옷과 투구를 건네며 말했다. 먼저 이걸 입게나. 이에 의아한 무변이 물었다. 이 야심한 밤에 무장을 하고 무얼 하시려는지요? 자네가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으니 일단 내 말을 따르게. 그러고는 무변에게 말을 내주어 타도록 했다. 자네가 내게 귀한 도움을 줄 일이 있으니 내 뒤를 쫓아오기만 하면 되네. 이윽고 통금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파루 소리가 들리자 신대감이 앞장서 대문을 나섰고 무변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무변은 대감이 어디로 가는지 매우 궁금했으나 이미 2번이나 일축한지라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말없이 그를 따라가기만 했다. 그렇게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참을 따라가고 있는데 관상감 고개를 넘을 때쯤 해가 뜨기 시작하니 점차 주변이 밝아왔다. 무변이 그제서야 앞장서가는 신대감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 이상했다. 신대감은 병졸의 갑주를 입고 볼품없는 말을 타고 있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무변이 자신의 갑주와 말을 보니 그는 장군의 갑주에 준말을 타고 있었다. 대감! 수많은 화살이 날아와 그는 그대로 말에서 떨어졌고 신대감은 떨어진 무변을 보더니 급히 말을 달려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다. 신대감은 일찍이 병마절도사를 지냈던 무관으로 과거 경신왕국 때 서인들의 편에 서서 남인들을 축출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다. 그는 이후 판서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몇 년 전 기사왕국 때 서인들이 중전 배출을 반대하다 숙청을 당하자 그 또한 파직당해 몇 해 동안 집에서만 기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정보원이 찾아왔다. 주상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곤전을 포기시킬 기미를 보이고 계십니다. 며칠 내로 대감께 밀서를 보내 병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를 받으시는 대로 입궐하시면 됩니다. 이에 신대감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 기회에 마침내 지옥을 씻고 황국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 며칠 뒤 야심한 시각에 밀서를 보내실 것이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때 밖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웬 놈이냐? 이에 신대감이 창을 열어 밖을 보니 무변이 사랑채 앞에 서 있었다. 웬 소란이냐? 방금 수상한 자 하나가 사랑채 근처를 염탐하다가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방에 가서 잠시 기다리게. 내 손님과 작별한 뒤 곧 자네를 부르겠네. 대감, 이는 필시 남인들의 첩자일 것입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으니 궁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매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신대감이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말했다. 걱정 말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그러고는 정보원과 작별하고 무변을 불렀다. 내일은 나와 장기 한 판 둠세. 대감, 일어나시지요. 밀서가 왔는가? 여기 있습니다. 파루가 울리는 대로 즉시 궐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준비해둔 갑옷을 가져오너라. 이보게, 자네가 나를 위해 해줄 일이 생겼네. 저기 준말을 타고 오는 놈이 신대감이다. 신호를 내리면 일제히 2번째로 오는 놈을 향해 쏘아라.
온몸에 화살이 박힌 무변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고, 무변의 목숨으로 화를 모면한 신대감은 급히 말을 돌려 걸에 들어가 무사히 병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라의 대권은 신대감의 손에 들어갔고, 그를 위시로 한 서인들은 숙종의 비호 아래 남인들을 숙청하여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되었다. 신대감은 죽은 무변의 장사를 후하게 치러주었고, 그의 남은 가족들을 자주 돌보아 주었다. 또한 무변의 아들이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에게 관직을 주선해 주어 평생 넉넉한 급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자네가 이리도 듬직하니 내 마음이 든든하군. 감사합니다, 대감. 때는 청나라 시대, 장시성을 가진 한량이 있었다. 그는 품행이 거칠고 하는 일 없이 종일 술이나 마시는 게 일과인 자였는데, 그만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걸핏하면 고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남의 재물을 빼앗는 등 사람들을 못살게 굴기까지 하는 악명 높은 왈패였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몹시 미워해 마지 않았는데, 장씨는 모두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함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입만 살아 나불대는구나. 홀로 노모를 모시려면 수당 방법을 가릴 수 없는 것을 누가 감히 나더러 죄가 있다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도리어 자신을 욕한 자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진 것이라곤 객적은 혈기뿐인 장씨에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친형이었다. 어려서 출가한 그의 형은 이름난 사찰인 흥복사의 승려로 있었는데, 높은 인품으로 명성과 인망이 두루 높았다. 장씨는 항상 형을 존경해 마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곤 했다. 내 형님께선 여기 나나 너희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이다. 부처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형의 인품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허랑방탕하게 살며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다니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백날 잘난 형 자랑만 하면 뭐하나. 저가 망난인 것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장씨가 여느 날과 같이 골목을 배회하는데 갑자기 어딘가 몸이 불편해짐을 느꼈다. 갑자기 왜 이러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기 어려워지더니 이내 거동하기조차 불편해졌다. 한식경도 안 되는 사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니 장씨는 불안함에 서둘러 의원을 찾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장씨는 일순간 눈앞이 캄캄해져 더는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장씨는 정신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있는 곳은 웬 어두운 계곡 아래였는데, 칠흑 속 누군가의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빛이라곤 까마득히 높은 곳 두 절벽 사이로 보이는 검붉은 하늘뿐이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차, 문득 누군가가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그 한 줄기 빛마저 막아섰다. 장씨가 두려워하며 그의 얼굴을 보니 그는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흉측한 괴인이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괴인은 대꾸 대신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거칠게 다그쳐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끌려가니 어느 커다란 정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 들어가니 누군가 높은 곳에 앉아 들어오는 장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염라대왕이었다.
장씨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었다. 소의 머리를 한 옥졸들은 장씨를 대왕 앞에 굴렸다. 대왕은 상 앞에 놓인 생사부를 펼치더니 그것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씨의 죄목을 읽는 것인지 대왕의 낯빛엔 점차 노기가 서려갔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장씨는 급히 엎드려 대왕에게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가만히 눈을 옮겨 장씨를 보더니 물었다. 무슨 죄를 말이냐? 장씨는 두려움이 가득 차올라 저가 지은 죄를 스스로 소상히 고하기 시작했다. 평생 일은 않고 방탕하게 살며 매일같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무고한 자를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은 문득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러고는 옥졸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엄한 자를 데려왔구나. 이 자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속히 이승으로 돌려보내라. 용서하십시오, 대왕. 비슷한 자와 헷갈린 모양입니다. 옥졸들은 놀라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대왕에게 사죄하더니 다시 장씨를 데리고 염라대왕의 정각을 빠져나왔다. 장씨는 어안이 벙벙한 채 그들 손에 이끌려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옥졸들 손에 이끌려 이승으로 돌아가게 된 장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점차 마음이 편해지니 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혹하게 매질을 당하며 어디론가로 끌려가는 죄인들의 모습, 절벽 너머로 보이는 살을 찢고 뼈를 태우는 끔찍한 형벌들. 장씨는 이를 견눈질하며 끔찍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살아서는 말로만 듣던 지옥이라 슬며시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이에 옥졸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레 청했다. 나리, 이왕 이곳에 왔으니 좀 둘러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옥졸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 이내 퉁명스레 답했다. 그래, 내 잘못으로 한번 죽게 되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아까 보니 내 놈도 죄가 많은 것 같던데 나중에 올 곳을 미리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장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듯했다. 옥졸들은 길을 틀어 장씨를 웬 동굴 속으로 이끌고 들어갔다. 장씨는 옥졸을 따라 각 층의 지옥을 둘러보게 되었다. 층을 넘어가면 갈수록 그 형벌은 끔찍해지고 벌을 받는 자들의 비명소리는 처절해져 갔다. 그렇게 도산지옥, 검수지옥 등 9개의 지옥을 모두 둘러보고 그 끝자락에 이르자 웬 가시나무 숲 하나가 나왔다. 그곳엔 벌거벗은 남자 하나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고통에 찬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의 허벅지에는 밧줄이 꿰어져 검붉은 선지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리 끔찍한 벌을 받고 있습니까? 옥졸이 남자의 모습을 보더니 말했다. 저자는 부처님의 제단에 올려진 재물을 빼돌리고 승려의 신분으로 술과 도박을 즐겨한 자다. 그러고는 피식 웃더니 말을 이었다. 죄를 면하려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야 할 텐데 저놈은 저가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더구나. 자, 이제 얼른 돌아가자. 장씨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이였다. 이에 절벽에 다가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장씨의 친형이었다. 형님! 장씨는 놀라 애타게 형을 불러보았지만 그는 이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옥졸은 당황하여 소리치는 장씨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어 지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장 씨는 누군가의 발길질에 정신이 들었다. 그는 아까 의식을 잃었던 그 골목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이라 생각했는지 지나가며 한 번씩 그의 몸을 걷어차고 침을 뱉어대고 있었다. 그를 도우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장 씨가 몸을 일으키고 나서야 사람들은 물러갔다. 진짜로 쓰러진 것이었다면 난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돌을 얹은 듯하던 그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는데 다만 손목에 본 적 없는 시퍼런 멍이 손모양대로 나 있었다. 지옥을 빠져나오기 전 옥졸이 움켜잡은 자리였다. 헛것을 본 게 아니었구나. 그는 이에 기이해하다 이내 지옥에서 본 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에 형이 걱정되어 곧바로 형이 있는 흥복사로 향했다. 절에 도착한 장 씨는 눈에 보이는 승려 하나를 붙들고 물었다. 나 장아무개요. 혹시 내 형님이 죽었소? 승려가 어리둥절하며 답했다. 죽다니요. 근래 들어 거동이 불편하신 데는 있는 듯하지만 지금 저 방에 계십니다. 장 씨가 서둘러 승려가 가리킨 곳에 가보니 문 너머로 형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그의 형은 침상 위에 드러누워 끙끙 앓고 있었다. 아니, 내가 여긴 무슨 일이냐? 형님이야말로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 지옥에서 보았던 형이 아직 살아있으니 장 씨는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형이 한숨을 쉬며 답했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이나 일이 누워있다. 어떨 때는 괜찮다가도 어떨 땐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구나. 그러더니 장 씨를 빤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기이한 일이다. 간밤의 꿈에 내가 나를 애타게 부르더니 정말로 일이 찾아왔구나. 형님! 형님! 저놈은 저가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더구나. 이에 옥졸의 말이 떠오른 장 씨는 형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형은 이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기를 띠며 동생을 꾸짖었다. 내가 헛것을 본 모양이구나. 나는 지옥이 아니라 여기 내 앞에 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리 심한 벌을 받는단 말이냐? 옥졸이 말하길 부처님 재물을 훔치고 술과 도박을 즐겨한다 했으. 닥쳐라! 너 따위가 뭘 안다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장 씨는 평소 존경에 맞지 않던 형의 모습에서 지옥에 가기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장 씨를 바라보는 형의 눈빛은 마치 짐승과도 같았다. 형님, 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발 아래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침상 아래 숨겨져 있는 고패들이었다. 이는 도박을 할 때 쓰이는 물건이었다. 죄를 면하려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야 할 텐데. 장 씨는 잠시 고민하다 돌연 팔을 뻗어 형의 허벅지를 눌렀다. 장 씨의 형은 자지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이불을 걷어보니 과연 그의 허벅지엔 커다란 종기가 터져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밧줄이 꿰어져 있던 그 자리였다. 동생이 마치 알고 있었기라도 한 듯 종기의 자리를 짚어내니 그제야 형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번지기 시작했다. 장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형을 타일렀다. 저 또한 염라대왕 앞에서 죄를 고하고 나서야 스스로 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형님은 이미 지옥에 계십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장차 큰 화를 당하실까 두렵습니다. 형은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얘진 채 선뜻 입을 떼지 못하였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부끄럽구나. 내 말은 모두가 사실이다. 난 줄곧 절의 재물을 훔쳐 그것으로 도박이며 술이며 방탕하게 살아왔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을. 그러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법당으로 가 경문을 독송하고는 동생의 손을 붙잡으며 맹세했다. 내 앞으로는 다신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보름 뒤 장씨가 형을 다시 찾아가 보니 그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었고 허벅지의 병은 씻은 듯 사라진 뒤였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요제지 일을 쓴 보송령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죄를 지은 자가 지옥을 멀게 느끼는 까닭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핑계를 대어 죄가 없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승에서 자신의 악행을 알지 못하니 저승에서 벌을 받게 될 것 또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이다. 조선 정기 세조가 다스리던 시대,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어느 소년이 있었다. 그는 또래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담력이 좋아 주변에서 장군감이라는 말을 곧잘 듣곤 하였다. 하루는 소년이 길가에서 벗들과 놀이가 한창인데 멀리 웬 여종이 보침을 이고 걸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소년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여종의 보침 위에는 웬 피투성이 여인이 앉아 있었다. 거뭇하게 썩어 문드러진 얼굴에 새하얀 분을 덕지덕지 바른 여인은 무언가 기쁜 일이라도 있는 듯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보침 위에서 두 다리를 하늘대고 있었다. 하지만 여종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그뿐 아니라 주변의 벗들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는 듯하니 소녀는 불길한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몰래 여종의 뒤를 따라갔다. 잠시 후 여종이 이른 곳은 어느 고래등만한 기와집이었다. 그녀가 집에 들어가자 얼마 안 있어 집안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잇따라 사람들의 곡소리까지 들려오니 소녀는 황급히 대문으로 달려가 물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복 하나가 나와 울며 답했다. 조금 전 우리 아씨께서 여종이 가져온 홍시를 먹고는 영문 없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를 아까 보았던 여인의 소행이라 확신한 소녀는 사정을 말하고는 급히 집안에 들어가 보고자 하였다. 그 같은 해괴한 이야기에 집안 사람들은 몹시 꺼림칙해하며 선뜻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몇 차례 의원들이 오간 후에도 딸이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지못해 소년을 들였다. 소년이 집에 들어가 딸이 있는 곳에 가보니 방 안에는 과연 아까 보았던 분바른 여귀가 있었다. 그녀는 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었다. 죽어라! 죽어!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귀신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여기는 이내 소년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이에 소년은 크게 호통치며 여귀에게로 달려들었다. 네 이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방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소년의 호통에 여귀는 흠칫 놀란 듯 하더니 금세 벽 너머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그러자 재상의 딸은 캑캑거리며 정신이 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몹시 놀라 마지 않았다. 하지만 소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귀신을 쫓아 방을 나섰다. 어디로 간 게냐? 그러자 다시 방 안에서 딸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년이 급히 돌아와 보니 여기는 또다시 딸의 가슴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소년이 또다시 온 것을 본 여귀는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괴성을 내질렀다. 이 집안놈들은 내 불구대천의 원수다. 차례차례 그 자손을 죽여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을 어찌하여 방해하는 것이냐. 소년은 조금의 두려운 기색도 없이 귀신을 꾸짖었다.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 내 비록 너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어찌 죄 없는 아이를 죽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귀신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니 여기는 딸의 목을 놓고 뒷걸음질 치며 분한 듯 울부짖었다. 가진 재주만을 믿고 하늘과 땅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내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더니 통곡 소리와 함께 헛공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그제서야 딸은 다시 깨어나 더 이상 혼절하지 않았다. 이에 재상은 소년의 손을 붙잡고는 깊이 살해하였다. 참으로 신이한 능력을 가졌구만. 감사할 따름이네. 소년은 재상에게 자신이 보았던 상황을 모두 말해주었다. 그러자 재상은 일순간 낯빛이 굳었다. 귀신이 내게 원수를 갚는다니. 그는 얼마 전 손에 수많은 이들의 피를 묻힌 바 있었다. 재상은 세조를 도와 왕위 찬탈을 일으킨 계유정난의 주역 권람이었다. 몇 해 전 반대파를 숙청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을 죽인 그였다. 여기는 필시 그에게 해를 당한 이들 중 하나인 것이 분명했다. 여기가 언제 또다시 나타나 딸을 해칠지 모를 일이었으므로 권람은 신이한 영광과 담력을 가진 그 소년을 붙잡아 두고자 했다. 이보게, 집에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 주겠나. 권람은 소년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는 그의 집에 혼담을 넣었다. 그를 사이 삼아 딸과 집안 사람들을 지킬 심산이었다. 혼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권람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목에 뭔가 걸린 듯한 꺼림칙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소년의 기이한 능력이 딸을 지켜줄 거라 믿으면서도 한편으론 그가 귀신과 척을 졌으니 동시에 딸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 있다 생각한 것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권람은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말을 듣곤 그를 불러 소년을 사이 삼아도 될지를 물었다. 그런데 점쟁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도령께서는 더없이 명석하고 용맹하여 귀신과 같은 재주를 가졌으니 30이 되기 전 재상의 지위에 오르실 겁니다. 다만 무엇 말인가? 어서 말해보게. 점쟁이는 뜸을 들이다 이내 조용히 입을 떼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지가 찢겨 죽을 운명입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귀신이 나타나 내 딸을 해칠지 모를 일이오. 어찌하면 좋겠소? 점쟁이는 가만히 점통을 들더니 문득 다른 이의 점을 쳐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혼인은 시키셔도 되겠습니다. 따님께선. 점쟁이와 이야기를 마친 권람은 더는 거리끼는 것 없이 혼담을 진행하였고 소년은 마침내 그의 사위가 되었다. 귀신을 보는 그 소년의 이름은 남이었다. 조선의 개국공신 남제의 후손이자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로 그야말로 문벌 좋은 집안의 자제였던 남이는
집안의 위세에 걸맞는 재주를 갖추고 있었다. 영안에 못지않은 귀신 같은 무용이었다. 그는 불과 17세에 무과에 급제한 것을 시작으로 그 재주를 뽐내며 거침없이 출세길을 나아갔다. 선정관 시절엔 경복궁에 뛰어든 호랑이를 단숨에 잡아 죽인 적도 있었고, 함경도에서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을 때에는 몸에 화살 너다섯 개가 꽂힌 채로 적진에 뛰어들어가 목책을 부수고 수십의 수급을 베며 눈부신 정과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 명성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아 여진족들은 그의 이름 두 자만 들어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조선에 방문한 명나라 사신이 그의 화를 구경하고 싶어 할 정도였다. 세조는 그를 무척이나 총애하였고, 이윽고 남이는 불과 26세의 나이에 병조판서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이는 점쟁이가 예언한 그대로였다. 그의 앞길을 막을 이는 아무도 없었고, 기세등등한 남이는 여진족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호기로운 시를 한 수 지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서 닳게 하고, 두만강 물은 말이 마셔서 다 말리리. 산의 나이 20살에 나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고 하겠느냐. 서른이 되기 전 재상의 지위에 오르실 겁니다. 다만 하지만 창창할 것만 같던 그의 앞날엔 서서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를 총애하던 세조가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은 즉위한 당일 남이를 해임하였다. 남이의 사람됨이 군권을 맡기기에는 마땅치 못하다. 그간 부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남이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던 데다 출세할수록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마침내는 병권까지 거머쥐고 있었으니 그를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밤, 중신이었던 한명회가 급히 예종을 찾았다. 전하, 도끼 군사를 모아 성문 방어를 공고히 하소서. 무슨 일이요? 해성이 나타났습니다. 해성은 예로부터 전쟁과 전염병 등 다가올 재앙을 뜻하는 흉한 징조였다. 실제 조선시대 때는 해성이 발견되면 도성과 변방의 방비를 강화하고 죄인의 재판을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하곤 하였다. 해성은 그 빛깔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었는데, 특히 흰 해성은 장군이 반역한다는 의미, 푸른 해성은 왕이 싸움에서 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날 하늘에 나타난 해성은 푸른빛과 흰빛이었다. 그 시각 남이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를 본 휘하장수 한 사람이 의아하여 물었다. 대감, 근심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겝니까? 해성이 나타났다.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는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 징조인데, 조금 뒤 남이의 집에 한 무리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역적 남이를 포박하라. 남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역적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국문장에 끌려가 보니 그곳엔 조금 전 함께 있던 휘하 장수가 서 있었다. 아까 저자가 하늘에 뜬 해성을 보고 말하길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 징조라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천문서를 찾아보니 해성이 희면 장군이 반역을 하고 2년 안에 큰 반란이 일어난다 나와 있었지요. 이를 전했더니 저자가 말하길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남이는 놀라 소리쳤다. 어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로 나를 무고하느냐? 그러자 휘하 장수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는 지난날 나미가 회군할 때 지었던 시였다. 그는 그 시를 펼쳐 보이며 이를 읽어내려갔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서 닳게 하고 두만강물은 말이 마셔서 다 말리리. 산의 나이 20살에. 그때 그의 뒤로 무언가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는 얼굴에 분칠을 한 여기였다. 이에 급히 시가 적힌 종이를 본 나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그가 지은 시는 어느새 글자 하나가 바뀌어 있었다. 산의 나이 20살에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후세 누가 그를 대장부라 하겠느냐. 여기가 그의 시를 바꾼 것이었다. 나미는 그렇게 역적으로 몰려 사지가 찢겨 죽는 거열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이는 과연 지난날 점쟁이가 이른 그대로였다. 역적은 그 처자는 물론이요 친척들까지 죽거나 노비로 강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권람과 그의 아내는 어떠한 화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3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따님께서 부귀만을 누리실 것이고 어떠한 화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아비가 그러한데 아내가 멀쩡할 수 있겠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점쟁이는 권람과 그 딸이 나미보다 명이 짧음을 알고 그리 예언한 것이었다. 오직 나미의 딸만이 노비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그녀 또한 외할아버지 권람의 오랜 벗이었던 한명회의 집으로 가게 되어 비참한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이후 나미는 350년이 넘도록 신원이 회복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호를 받은 지 9일 만에 조선은 멸망하고 말았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북방 유목민족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려왔다. 그들은 보통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항상 큰 힘을 발휘하진 못했지만 영웅이 나타나 부족을 통일하면 중국은 반드시 멸망하거나 위태로워졌다. 그중 상고시대부터 존재해온 흉노는 진나라 때에 이르러 그 세력이 매우 강해져 본격적으로 중원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때 흉노의 우두머리였던 두만선우는 오르도스 지방을 장악하고 진나라와 크게 대립하였다. 그는 탱리고도 선우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는 뜻이었다. 그가 이끄는 흉노는 한때 진나라의 공격에 북쪽으로 쫓겨나기도 하였으나 이내 영토를 수복하고 더욱 강해져 황하 이남 지방까지 그 소나기를 벌렸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흉노에 혼란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두만선우에게는 묵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장성하여 후계자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두만선우가 새로운 처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총애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자 그 어린 아들에게 뒤를 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장성한 묵돌을 패해야 했는데 아무리 선우라 할지라도 명분 없이 그런 일을 벌이기는 어려웠다. 이에 두만선우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어 묵돌을 불렀다. 아들아, 우리는 초원 한가운데서 사방에 적들을 두고 있다. 언젠가는 그들을 굴복시켜야겠지만 한 번에 모두를 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고는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탈인분지의 월지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곳을 공략할 때이니 그들과 마땅히 화친을 맺어야 한다.
이에 묵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두만선우가 이어 말했다. 그들과 화친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믿음의 징표가 필요하니 내 너를 월지에 보내려고 한다. 이는 묵돌을 적국의 불모로 보내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묵돌은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묵돌은 그날로 탈인분지로 향했고 월지에 도착하여 선우의 뜻을 전하며 스스로 볼모가 되기를 청했다. 이에 월지의 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너희 선호의 뜻이 이리도 갸륵하니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배신한다면 내가 저 천리마를 타고 초원 끝까지 쫓아가 너와 네 아비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묵돌은 타지에서 볼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와 동쪽 지평선을 바라보곤 했다. 월지 사람들은 그런 묵돌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매번 자리를 옮겨 사는 흉노놈들도 고향이 그립긴 한가 보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어느 날 밤, 묵돌은 그날도 어김없이 동쪽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발밑에서 미세하게 무언가가 느껴졌다. 이에 묵돌은 가만히 엎드려 바닥에 귀를 대어보았다. 심상치 않은 소리에 재빨리 몸을 일으켜 지평선의 끝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흙먼지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고는 마치 예정이라도 된 듯 급히 어디론가로 향했다. 잠시 후 한 무리의 기병대가 월지를 기습해왔다. 그들은 흉노의 전사들이었다. 두만선우가 약속을 깨고 월지를 공격해온 것이었다. 급습에 놀란 월지 사람들은 이에 맞서는 한편 매우 분노하여 볼모로 온 묵돌을 죽이기 위해 그를 잡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쳤다. 놈이 저기 있다. 묵돌은 월지왕의 천리마를 타고 빠르게 달아나고 있었다. 월지인들은 곧바로 그를 추격했지만 천리마를 탄 그를 잡을 수는 없었고 그렇게 묵돌은 빠르게 월지를 빠져나갔다. 얼마 후 묵돌이 흉노의 근거지로 돌아왔다. 볼모로 갔던 태자가 난전 속에서 탈출한 것은 물론 적왕의 천리마까지 가지고 돌아오니 용맹한 자를 으뜸으로 대우하는 흉노인들은 그를 매우 칭송해 맞이 않았다. 그렇게 묵돌이 흉노인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추대받자 그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두만선우 또한 그를 치하하며 1만의 기병대를 주었다. 장하구나 아들아. 이 전사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 직접 훈련시켜 보아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군사를 받은 묵돌은 좌우 기병대를 편성한 뒤 그들을 불러 모으고는 웬 화살 하나를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화살촉 대신 피리를 단 명적이라는 화살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이 화살을 쏘면 소리를 듣고 일제히 그 방향에 활을 쏘면 된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사냥에 나갔다. 짐승이 나타나자 묵돌은 그 방향에 명적을 쏘았다. 이에 대부분이 소리를 듣고 짐승을 쏘았으나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쏘지 않은 자가 몇몇이 있었다. 묵돌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모두 베어 죽였다. 앞으로 망설이는 자는 모두 이놈들처럼 될 것이다. 얼마 후 묵돌은 기병대를 다시 불러 모은 뒤 명적을 뽑아 자신이 월지에서 타고 온 천리마를 쏘았다.
천리마는 묵돌의 기병대가 쏜 수많은 화살을 맞고 들판에 쓰러져 죽었다. 하지만 그 중엔 묵돌이 아끼는 명마라 머뭇거리다 쏘지 못한 자가 있었다. 묵돌은 크게 노하며 이들 또한 붙잡아 참하였다. 그렇게 묵돌은 엄하게 군대를 훈련시켜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묵돌이 좌우 기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묵돌이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의 처가 마중을 나왔다. 오셨습니까? 수많은 화살이 묵돌의 처의 몸에 꽂혔고 묵돌의 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후환이 두려웠는지 차마 쏘지 못한 자가 있었다. 묵돌은 매우 노하며 그들을 참했다. 온 무리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야 한다. 그러고는 그들을 두만 선우의 말이 메어져 있는 곳으로 데려가 명적으로 선우의 말을 쏘았다. 그러자 묵돌의 기병대는 선우의 말이었음에도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그 말을 향해 활을 쏘았다. 그제서야 묵돌은 흡족해하며 말했다. 이제서야 아버지께 너희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 두만 선우는 묵돌이 기병대를 엄하게 훈련시켜 그들이 정예병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기특하구나. 내일 나와 사냥에 나가 그들의 실력을 보여보거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두만과 묵돌은 좌우 기병을 거느리고 사냥에 나갔다. 잠시 후 짐승이 뛰어나오자 두만이 먼저 활을 뽑아 쏘았다. 명성이 거짓이라도 되는 게냐? 어서 재주를 뽐내보거라. 그러자 묵돌이 명적을 뽑아들고는 말했다. 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윽고 다른 짐승이 뛰어나왔다. 이에 묵돌은 활에 명적을 올리고 아버지를 쏘았다. 두만은 고슴도치가 되어 말에서 떨어져 즉사했고 묵돌은 죽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대로 기병대를 몰아 근거지를 급습하여 계모와 어린 동생을 향해 명적을 쏘았다. 또한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그렇게 최강의 기병대를 거느리고 적들을 모두 제거한 묵돌은 스스로 선우 자리에 올랐다. 묵돌이 흉노선우에 오른 뒤 수많은 주변 나라들은 그의 뛰어난 전술에 복속당했고 항우를 쓰러뜨리고 중국을 통일한 항고조 유방 또한 묵돌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여 그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해마다 공물을 바쳤다. 묵돌은 이후 약 2000년간이나 계속된 유목민족과 한족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이다. 때는 당나라 말기, 낙양 땅에 사는 장생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과거 공부를 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여 나이가 꽤 들도록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우승유라는 관료가 이골 땅의 현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생은 이에 크게 탄식하며 생각했다. 내 평생 이뤄놓은 것 하나 없이 글만 읽는 동안 우공께서는 어두운 세월을 뒤로하고 마침내 공명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비루하지만 직접 우공을 배워 내 문장을 보여드리고 싶구나. 그러고는 장생은 정성껏 글을 지어 챙기고는 우공에게 벼슬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그가 있는 이골 땅으로 향했다. 그렇게 길을 나아가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돌연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장생은 소나기인가 싶어 급히 가까운 나무 아래로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으나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만 갈 뿐 다시 맑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거 낭패로구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는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 때가 돼서야 비로소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장생은 그제서야 그늘 밖으로 나와보았으나 날이 이미 어두워진 데다 객점까지의 거리도 한참이나 남아있어 그는 하는 수 없이 나무 아래서 하룻밤 노숙을 하고 가게 되었다. 장생은 종복을 시켜 그늘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말과 나귀를 메어두게 하고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딱딱한 흙바닥이었으나 하루 종일 달려온 고단함 때문인지 장생은 머리를 놓이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는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는 소리였는데 그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그늘 바깥 말을 묶어둔 자리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저놈이 양식을 훔쳐먹고 있구나. 장생은 소리의 주인이 자신의 종복이라 생각하여 살며시 고개를 돌려 종복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종복은 자리에 그대로 누워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장생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그곳에는 웬 형체 하나가 장생의 말을 잡아먹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형체는 이내 말을 모두 먹어치웠는지 쥐고 있던 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자리를 옮겨 그 옆에 나귀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때 안개가 걷히며 달빛에 형체의 모습이 드러났다. 형체는 좋게 몇 장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몸집에 입 밖으로 솟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김새가 마치 야차와 같았다. 놈은 맨손으로 나귀의 살을 발라먹으며 추잡한 소리를 내기를 멈추지 않았고 장생은 이런 끔찍한 광경에 손발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와 감히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풀숲에 가만히 누워 놈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야차가 살점을 씹는 소리가 멈췄다. 이에 장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보니 놈은 쭈그려 앉은 채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대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내 긴 팔을 뻗더니 종복의 다리를 잡아 끌어갔다. 야차는 종복의 두 다리를 잡아 찢고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개걸스럽게 살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이에 장생은 기절초풍하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늘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이를 본 야차 또한 재빨리 몸을 일으켜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개석가라 이놈. 야차는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끔찍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장생을 쫓아왔고 장생은 두려움에 떨며 온 힘을 다해 다른박질 쳤다. 그렇게 장생이 죽기 살기로 1, 2쯤을 도망치니 야차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장생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급히 주변을 살피며 숨을 만한 곳을 찾았다. 그때 저 멀리 웬 무덤가 옆에 여인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근처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나 보구나.
장생은 여인이 있는 쪽을 향해 있는 힘껏 달리며 외쳤다. 이보시오. 근처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있소. 여인은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시 놀란 듯해 보였으나 장생이 급박하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이내 한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오래된 무덤으로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뒤쪽에 파인 구멍에 들어가 몸을 피하시지요. 그때 뒤에서 야차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려왔고 장생은 이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여인이 알려준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다. 구덩이 속은 좁은 입구와는 달리 안이 넓게 파여 있었는데 그 밑바닥이 생각보다 깊었다. 바닥에 닿은 장생은 위를 향해 급히 소리쳤다. 남자도 얼른 들어와 몸을 피하시오. 놈이 곧 따라붙을 것이오. 하지만 여인은 대답이 없었고 더 이상 구덩이 위에 그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장생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야차가 소리를 듣고 다가올까 두려워 더 이상 외치기를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구덩이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야차는 장생을 놓친 듯 구덩이 위에는 그 모습이 비치지 않았고 고함 소리 또한 점점 멀어져 갔다. 그렇게 급한 일을 넘긴 장생은 그제서야 다른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쉬웠으나 굴이 몹시 깊어 도저히 혼자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구덩이는 무덤으로 쓰였던 곳이라 그런지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이에 장생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까스로 다잡으며 구덩이를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였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구덩이 위에서 웬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에 장생이 귀를 기울여 보니 다가오는 사람들의 수가 좋게 10~10명은 되는 듯해 보였다. 그는 구덩이 위로 소리쳐 도움을 요청할까 하였으나 아까 보았던 여인에 이어 한밤중 무덤가를 찾는 것이 몹시 수상하여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았다. 따라오는 자가 없는지 확인했나? 걱정 말게. 누가 이런 깊은 밤에 무덤가로 오겠나? 그때 구덩이 아래로 커다란 물건 하나가 떨어졌다. 물건에서는 지독한 피비린내가 풍겨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장생은 어둠 속에서 팔을 뻗어 그것을 더듬어 보았다. 장생은 순간 구역질이 올라와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물건은 목이 잘려나간 사람의 몸뚱이였다. 뒤이어 서너 구의 시체와 잘린 목이 구덩이 속으로 연이어 떨어져 들어왔고 장생은 숨을 죽인 채 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얻은 재물은 모두 여기서 나누어 갖도록 하지. 그러고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재물과 옷가지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이 아니라 강도들이 시체를 숨기는 곳이었구나. 그들은 재물을 나누며 서로의 몫을 두고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조금 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장생이 그제서야 달빛에 의지해 구덩이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굴 안은 온통 시체들로 가득했다. 조금 전 던져진 시체들뿐만 아니라 장생이 여지껏 딛고 있던 바닥 또한 오래된 시체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을 보았나? 장생은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구덩이를 빠져나간 후 그들을 모두 잡아들일 요량으로 아까 들었던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뇌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마침내 구덩이 위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핏자국이 있는 곳을 찾아라. 이에 장생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강도를 쫓는 무리인 듯해 보였다.
강도가 아님을 확인한 장생은 안심하여 구덩이 위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살려주시오. 여기 산 사람이 묻혀 있어.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장생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구덩이 밑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고는 일행을 부르며 외쳤다. 여기 시체들과 강도한 놈이 떨어져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와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삽을 가져와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생을 끌어올리고는 시체들을 수습하는 한편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을 보니 필시 훔친 재물을 두고 싸우다 구덩이 속으로 밀쳐진 것이렸다. 말해라. 다른 놈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당황한 장생이 급박하게 말했다. 난 도적이 아니오. 그러고는 어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야차에 야밤에 만난 여인이라. 네 놈이 살고 싶어 헛소리를 잘도 지어내는구나. 이놈을 당장 끌고 가라. 이에 당황한 장생은 크게 소리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사람들은 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괘씸하다는 듯 장생을 거칠게 다그치며 원으로 끌고 가 곤장 수십 대를 치고는 포박하여 짐승 끌듯 현으로 압송해 갔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장생이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로 낯이 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다. 그는 어젯밤 몸이 찢겨 죽은 그의 종복이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분명 야차에게 잡아먹혔던 말과 나귀도 그의 손에 멀쩡히 붙들려 있었다. 나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너야말로 어떻게 살아난 것이냐? 어제 분명 야차가 너를 찢어 죽이지 않았더냐? 하지만 종은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일어나 보니 자리에 계시지 않기에 마을로와 나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장생은 혼란에 휩싸여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였고 현에 도착한 뒤에는 체념한 채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날 밤 누군가 옥에 찾아와 장생을 불렀다. 자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이에 장생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를 찾아온 사람은 현위에 부임했다던 우공이었다. 우공, 억울합니다.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체념했었던 장생은 우공만큼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그간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했다. 우공은 이를 듣고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나도 자네가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으리라 생각치는 않네. 하지만 자네가 그 구덩이에서 나온 것을 본 죄가 많으니 사람들은 자네의 말을 믿지 않을 걸세. 그때 장생은 문득 무언가가 떠올라 급히 우공에게 말했다. 그 강도들이 물건을 나누기 전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 자들을 색출해 조사해 보시지요. 그러자 우공은 장생의 이야기를 그럴듯하다 여겨 그를 믿어보기로 하였다. 우공은 즉시 현령을 찾아가 장생을 보증서 주어 그의 형을 보류시키고는 장생이 알려준 이름을 가지고 현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잡혀 들어왔고 그들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내 서로를 고발하며 끝내 모든 것을 자백하였다. 그렇게 장생은 마침내 누명을 벗고 풀려나게 되었고 장생 덕분에 흉악한 강도들을 일망타진한 우공은 장생을 높이 치하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날 밤 그간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쳤던 장생은 침소에 들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그간 고초가 참 많으셨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던 장생은
벼랑간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에 눈을 떠보니 그의 앞에 무덤가에서 보았던 여인이 서 있었다. 얼마 전 저는 강도떼를 만나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놈들은 영악하여 외진 곳에 제 죽음을 숨겨두었고 저는 원통함에 못 이겨 차마 마음 편히 저승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나리께서 근처를 지나시기에 감히 하찮은 재주로 나리로 하여금 헛것을 보게 하여 무덤가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간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나리 덕분에 이제 저는 편히 저승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거듭 살해하더니 이내 홀연히 사라져버렸다.